안녕하십니까. 예, 고용 테크놀로지의 고광일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로봇 신문 조기남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어제 개막식 때문에 제가 전시장을 잠깐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로봇 산업에 몸담게 된 지는 1983년이니까 가히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의 제1세대 원년 멤버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7년이 지난 지금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대한민국의 로봇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구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구나, 과연 로봇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실감을 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로봇 이론을 혹은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로봇 산업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고용 테크놀로지, 제가 37년간 그 로보틱스 업계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이 대표로 있는 고용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그 로봇 산업에 대한, 로봇 시장에 대한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이 혹시 일반적인 이론과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기 전 세계적인 이게 제조업의 성장 커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우상향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이게 이제 시장 사이즈가 좀 움츠러들고 있죠. 이 커브를 보게 되면 저희 회사 매출 성장 커브하고도 이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로봇 산업, 그 로봇의 출하량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데 를 보시게 되면 2019년 빼고 2018년까지는 그 제조업 자체는 이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로봇 산업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봇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 통계 데이터죠. 경제가 좀 업앤다운이 있더라도 로봇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거죠. 2019년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까요? 20년도 마찬가지고, 무역 이게 총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이 시작된 해가 2019년을 보고 있고, 저희 회사도 2019년에 이렇게 턱 꺾였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좀 꺾이고, 올해는 저희는 2018년 수준을 넘어서니까 2018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 산업 자체가 지금 저희하고 트렌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20년, 2021년 저희하고 똑같은 트렌드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산업용 로봇 시장을 구성하는 그 제조업의 그 세그먼트별로 보게 되면 역시 그 자동차 제조업이 34%,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전자 쪽이 25%, 그다음에 기계 가공 쪽이 10%,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 용도별로 보게 되면 핸들링 45%, 웰딩 24%, 어셈블리 11%, 이런 정도. 클린룸이니까 저건 반도체겠네요. 반도체 어플리케이션에 8%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아주 재밌는 데이터인데,
로봇 밀도 데이터입니다. 로봇 밀도 데이터인데 대한민국이 월등히 높네요. 10만 명당 몇 대가 깔려 있냐? 인구 10만 명당 깔려 있냐 보면 싱가포르가 1위고 대한민국이 2위인데 3위인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네요. 인구 문제를 나타내겠죠. 라고 뭐라 할까?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 첨단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 사업을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실제 목격하고 있는 바인데 생산 공장에서 각 공장마다 생산 전문가는 a few예요. 몇 명 안 돼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단순 오퍼레이터가 아닌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정말 몇 명 안 된다. 저희들이 상대하는 기업 중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뭐 한국에 있는 공장, 베트남에 있는 공장, 뭐 인디아에 있는 공장, 멕시코 공장 여기서 1년에 뭐 제품을 몇 억 대를 생산해 내는데 그 생산 프로세스를 진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볼 때 그 팀이 한 5-6명, 5-6명밖에 안 되고요. 그분들이 그 헤드쿼터 공장, 어디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드리면 고객들 너무 암시하니까 그 공장에 그 워룸이 있어요. 회의실 같은 워룸에 모니터들이 책상 위에 모니터들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 공장 라인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해서 그 프로세스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프로세스 데이터를 보고 그 전화를 합니다. 베트남 제1공장 전화해서 야 너네 그 30번째 라인에 무슨 장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 이렇게 합니다. 멕시코 공장 전화하고 그래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5-6명이 그 라인이 뭐 1000라인 정도 되겠죠. 1000라인 정도 되는 거를 한 뭐 5-6명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컬엔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 뭐 당연히 위험 작업들은 기피하겠죠. 또 복지가 요새는 다 화두이다 보니까 뭐 인디아, 뭐 인건비가 싼 인디아나 베트남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위험 작업에 투입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그 고객들은 그 생산 원가 줄이고 싶어하고 인건비가 뭐 베트남도 1년에 한 2배씩 오르고 있고 중국은 이미 상당히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로봇에 요구되는 그 성능이 그 니즈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예전처럼 티칭 앤 플레이백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요구가 바로 있고요. 고객들이 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그다음에 대수가 많은 대수를 깔아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싼 곳에서도 깔아야 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디맨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뒤에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로봇에 요구되는 게 이런 환경들 때문에 로봇은 인텔리전트화 돼야 되고 이 전문가들을
그 대변해야 되니까,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능은 무지하게 높아져야 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디맨딩해지는 거죠. 원가에 예민해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 변화를 보게 되면 이건 이 장표를 올린 이유는 로봇 타는 사람들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저희 임원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제가 뭐 지금 60이 넘었습니다만은 로봇 인생이 한 37년인데 로봇 인생 살아오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못하면 바보다. 다시는 올라설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의 그 급변 무역 전쟁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겁니다. 그 우리 고객들은 굉장히 영리하죠. 뭐 반도체 업계든 자동차 업계든 수요 예측을 딱 해서 필요한 만큼만 솔플러스가 일어나지 않게 하죠. 시설 투자가 과잉 투자가 되면 뭐 기업은 미치는 거죠. 돈을 남길 수가 없죠. 우리 고객들 입장에 제조업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요새 국가적으로 이 생산 설비 투자하는 게 안보로 봅니다. 국방 투자로 밥벌이기 시작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이 시작했죠. 중국이 독점하다가 그래서 미국이 그러고 있고 유럽이 그러고 있고 일본도 그러고 있고 우리 한국도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생산량 이렇게 볼 때 혹은 그 전기 자동차의 생산량, 배터리 생산량 이런 거 볼 때 글로벌 그 자동차 시장의 수요량하고 상관없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로봇은 생산 시설 투자재니까요. 우리한텐 기회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예측해보고 뭐 10년 뒤에 수요가 얼마로 늘어날 거니까 생산량은 이 정도 투자하면 돼. 이 로직이 없어요. 논리가.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 가져야 돼. 유럽은 유럽대로 가져야 돼.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주도할 거야.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 떨어지면 안 돼. 이런 거니까. 즉 그게 우리한테 여기 뭐 여러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저희 그 시설재, 생산 장비를 하는 로봇도 생산 장비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들 R&D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뭐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전기 자동차 뭐 눈에 목격되고 있고요. 저희들 엄청 팔고 있고요. 반도체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그 반도체 쪽에 그 매출이 뭐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장비 안 돼, 이런 장비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빅 프로젝트가 뭐 서너 개가 저희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략 제품이죠. 다 각 나라에서 전기 자동차 전략 제품이죠. 이런 쪽에 그건 예일 뿐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전략 산업의 제조 설비 투자에 대한 그 부음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로봇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지금 향후 5년간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지금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산업 기지가 제조 기지가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움직여 가거든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의 내용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럽에서 생산하면 왜 경쟁력이 없지? 미국에서 생산하면 왜 경쟁력이 없을까? 그 솔루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은 당연히 우리가 더 높고 싸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제너럴라이즈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요구되는 게 뭐냐 이거죠. 차이가 뭡니까? 중국하고 미국, 유럽하고 인건비가 훨씬 높죠. 인건비가 베트남하고 한국이 월 R&D 엔지니어들 치면, 저희들은 R&D 엔지니어만 베트남에 갖고 있어서 R&D 엔지니어가 치면 소프트웨어 때문에 베트남에 저희들이 R&D 센터를 갖고 있는데, 인건비가 저희가 연봉이 5천이라고 치면 그 친구들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2,400, 한 3분의 1 수준 됩니다. 3분의 1 수준. 근데 익스피리언스드 가이드를 저희가 뭐 한 월 200만 원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심플 이그젬플이죠. 모든 비용이 선진국이 다 높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조업 공정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인 거죠. 사람의 그 공장에 투입되는, 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의 수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하고 그걸 누가 대신하냐? 로봇이 대신하는 거죠. 로봇도 그 컴포넌트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기 시작했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인 로봇도 당연히 스마트해져야 되겠죠. 인텔리전트 로봇이 아니면 지금 이 일생일대에 온 기회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봇을 팔더라도 그냥 심플 뭐 티칭 앤 플레이백 갖고 어떻게 적당히 안 될까? 절대 못 잡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로봇은 인텔리전트 로봇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로봇을 중국이나 베트남에 파는 게 아니고 유럽, 미주 지역, 미국, 멕시코, 미국이죠. 뭐 멕시코는 미국의 공장이니까, 멕시코가 옆에 바로 있으니까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쪽이죠. 이쪽에 기회가 왔는데 거기에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이그젬플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뭐 제가 남의 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팩토리 오토메이션은 필수인데, 팩토리 오토메이션의 필수적인 또 컴포넌트가 로봇이고,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려면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인텔리전스가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럼 로봇의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투입된 공정의 센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센싱된 프로세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첫째, 정상적인 상태인가, 불량의 상태인가, 스톱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 애노말리 디텍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이면 이게 효율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목표 지표에 뭐 90%쯤 돼? 70%야? 정량화해야 되겠죠. 그걸 극대화해야 되겠죠. 프로덕티비티를. 그래서 그 결론을 내주고 디시전을 만 다음에 그 다음에 코렉티브 액션을 해야 되겠죠. 코렉티브 액션을 엔지니어가 뛰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무인 공장인데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전문가가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누가 가서 컨트롤할 겁니까? 이걸 자동으로 로봇이 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로봇이 오토메이션 하고자 하는 그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생산자가 뭐 예를 들어서 CNC, 뭐 PCB 조립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운터,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코렉티브 액션을 로봇 시스템이 가해야 됩니다. 인라인으로.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리얼타임으로 옵티미제이션 하자.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스마트 팩토리 컨셉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그 지금 유럽의 로봇 업체들, 뭐 미국의 로봇 업체들, 일본의 로봇 업체들 전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다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봇 산업도 이 트렌드를 따라야 된다.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 슬로건입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프로세스는요, 그 뭐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자동차의 ECU, 뭐 이런 전자 제품, 전자 부품들이 그 조립되는 라인, 그다음에 이런 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기구물의 가공, 조립, 그러니까 PCB와 반도체를 조립하는 공정, 그다음에 그 완성된 PCB를 이제 기구물하고 조립하는 과정, 이 두 개의,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요런 되게 크게 봐서 요런 반도체의 후공정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도메인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스마트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비는 저희는 인스펙션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스펙션 시스템입니다만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죠. 그 핸들링 로봇, 그다음에 머신 비전,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걸 다 합쳐서 고객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핸들링 시스템이 로봇, 이거 그다음에 사람 대신 판단해야 되니까 머신 비전 테크놀로지를 구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통합하는 로보틱스와 머신 비전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여러 세 개로 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저희들의 슬로건은, 저희들이 했던 일은 2D 머신 비전 기술이 아주 프리베일링한 마켓에 저희들이 뛰어들면서, 저희들은 후발 업체입니다. 머신 비전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2D 갖고 하면 안 돼, 틀렸어. 3D로 해야, 3D 비전 기술로 해야 프로세스 데이터가 나와. 너희들은 프로세스 데이터 없잖아. 근데 프로세스 인스펙션만, 그냥 양품 불량품만 잡아내는 건 그건 니네들이 할 일의 절반밖에 못 하는 거야. 절반은 니네 못 하고 있어. 제대로 하려면 3D로 해야 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인스펙션 시스템 마켓에 뛰어들어가서, 지금은 그 저희들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3D 기술 없이는 아예 시장에 발도 못 디딥니다. 저희들이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등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요 분, 저희들 비즈니스 도메인에선 뭐 한 제품은 마켓쉐어가 한 50%가 넘고요. 한 제품은 한 30%가 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계속 올리는 건 당연하고, 인스펙션 테크놀로지로서, 그다음에 프로세스 노리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 옵티미제이션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저희들이 최초로, 제가 볼 때 아직 전시회들 댕겨보면 개발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 진단을 하고 프로세스를 옵티미제이션, 코렉티브 액션을 가하는 솔루션을 가진 시장에 내놓은 업체는 상품으로서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팔고 있어요. 올해 우리가 한 2,400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뭐 아직 크진 않습니다. 그 상품, 그 소프트웨어 상품의 매출액이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5억 정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 설명을 예로서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와 인텔리전트 모니터링, 프로세스 옵티미제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이 연구 개발을 한 이덕영 박사가 몇 년 됐어요? 우리 들어온 지 5년 됐죠.
5년이 넘었죠. 그 전부터 하고 있었죠. 저희들은 하면 이미 한 7년 정도 저기 R&D 투자를 이 AI 텍 기술을 이 프로세스 진단, 그다음에 프로세스 옵티미제이션 쪽에 투자를 해서요. 솔루션을 이제 이제 막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로봇들이 프로그래밍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그러니까 무인화하려고 로봇을 쓰는데 사실 무인화가 잘 안 되죠. 뭐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보통 로봇은 다 지금 티칭 앤 플레이백이죠. 다 티칭하죠. 지금 로봇들 티칭 안 하는 게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에 최소한 수백 대 로봇이 깔려 있는데 뭔가 로봇 태스크가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운 제품을 그 라인에서 똑같이 생산해야 돼. 그러면 그 수백 대 로봇 하나하나를 당기면서 티칭 앤 플레이백 아닙니까? 티칭 해야 돼요. 자, 프로그램은 뭐 리모틀리 작성을 해서 다운로드 하더라도 그 포인트들을 작업 포인트들 여기서 뭐 올라가고 여기서 뭐 그립을 놓고 뭐 이러려면 그 포지션들을 다 티칭해야 되는데 그게 수십 명이 붙어서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 팩토리가 솔루션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비도 뭔가 대상물이 바뀌면 프로그래밍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KAP라고 부르는데 고용 오토매틱 프로그래밍 툴. 그래서 그것도 팝니다. 그래서 그냥 AI가 PCB를 딱 학습하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사람이 넣어줘야 되든 몇 시간 동안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드는, 지금은 풀리 오토메이트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간을 5분? 뭐 몇 시간 걸리던 걸 5분 정도로 줄여주는 정도로 저희들이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사용성 측면에 스마트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판과 반도체 부품들을 조립하는 라인의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 라인에 가면 저기 마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게 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게 모듈이 마운터는 뭐 한 라인당 최소한 5대 이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터도 한 뭐 2대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플러는 하나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뭐 디스펜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이 좀 다른 공정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린팅 후 검사 장비, 그 다음에 마운팅 후 검사 장비, 그 다음에 리플로분 후 검사 장비, 이 3개를 다 3D화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분야에 지금 세계 1등인데요. 그래서 3D화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그 고객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 장비가 뭐 거기 수백 대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 베트남에 우리 장비들이 수백 대 깔려 있는데 그 고객이 한국 공장에서 헤드쿼터 공장에서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해드렸고, 그분들이 저희가 디텍션한 데이터들을 쫙 띄워드리거든요. 이거 불량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스탑시켜요. 스탑시키고 데이터를 이 불량이 왜 불량인지 그 모양을 딱 띄워드려요. 그걸 보시고 저희 고객의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세계적인 수준이겠죠. 그 고객이 뭐 세계적인 고객이니까 생산 기술도 역시 최고예요. 그분들이 딱 보고 판단을 하세요. 이거 프린터에 프레셔가 너무 높아. 이거를 지금 얼마야 거기 전화를 딱 거셔서 그 프레셔 얼마야? 10인데요. 그거 너무 높아. 그거 7로 줄여.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히트를 얻었죠. 야, 우리 데이터를 보고 이분들이 프로세스를 진단하시네. 그러고 코렉티브 액션을 매뉴얼리 하지만 코렉티브 액션을 하시네. 야, 이걸 자동화하자 해서 시작된 게 7년 전에 시작된 프로세스 옵티미제이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그거죠. 기계 가구 공장에서
가공해서 이게 부품들이 툭툭툭 기부품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거 재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작 기계에 가서 파라미터를 바꾸겠죠. 뭔가를.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3D화 한 결과 프로세스 옵티미제이션이 가능해졌고요. 2D로 보면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림만 다루기 때문에 이미지로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프로세스 데이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솔루션을 팔고 있고요. KPO 프린터가 제일 먼저 개발이 돼서 저건 상당히 이미 많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운터가 지금 막 그 시장에 초기 고객에 출하가 돼서 지금 고객 사이트에서 그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요. 지금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업체들이 전부 저희하고 커넥트돼 있어요. 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마운터 업체들은 콧대가 세요. 잘 안 해줘요. 지들도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솔루션을 팔라고. 근데 데이터는 사실 마운터는 마운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는 가정 아래 마구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문을 안 열어줘. 그 진단은 저희가 해요. 이미. 근데 진단만 해서 안 되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우리 장비가 코렉티브 액션을 가해야 되잖아요. 코렉티브 액션을 가한다는 소리는 마운턴을 조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종하죠. 근데 그걸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마운터 업체 중에 그 후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가 후지하고 파나소닉이 1, 2위 둘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본에서 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열었어요. 초기부터. 우리를 믿죠. 우린 저런 거 못해. 고용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거기는 저희랑 공동 과제를 계속했고요. 삼성 테크윈, 한화 테크윈인가? 하나로 갔죠. 한화 테크윈도 저희랑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근데 필드 가서 많이 바꿔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여기서 완성이 되는데 가서 사용성에 대해서 고객들도 안 써본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처음엔 모르죠.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전문가죠. 사용성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린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R&D 랩에 앉아서 사용성이 이럴 거라라고 그러는 건 가정하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완성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90% 완성됐구나. 10%는 필드 가서 고객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제품들이 완성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90%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로우브는 지금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꿈은 이 인스펙션 장비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핀 공정, 그 다음에 코팅 공정, 디스펜싱 공정, 반도체 언더필 공정 이런 검사 장비들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스펙션하는 공정들은 다 옵티마이제이션 할 겁니다. AI를 써서. 그래서 제조업 전체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보급하겠다 그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엔진이 이렇게 컨트롤하면요, 이게 뭐냐면 솔더 페이스트에 그 프린팅 하고 나서 볼륨을 제어하는데 볼륨이 목표값이 센터 값입니다. 근데 일정하지 않잖아요. 분산이 있잖아요. 어떨 땐 10만큼 하라 그랬는데 어떨 땐 10 하기도 하고 어떨 땐 12 하기도 하고 8 하기도 하고 7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포가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저 폭을 확 줄이는 게 공정을 옵티메이션 하는 거죠. 저희 거 탁 넣자마자 몇 분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사실 때 고객들이 써보고 사요. 요새는 다 써보고 사는데 그때 컴피티션을 합니다. 우리 고객 사이드에 최고의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와요. 그래서 그분이 합니다. 그분이 매뉴얼리 해서 분포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턴이 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으로 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가 KPO 프린팅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놈이 돌아서 경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만 한 20몇 번 싸웠거든요. 무패입니다. 무패고 원드로 한번 비겼다고 해줬어요. 비겼다고 해줬는데 그 양반 체면이 있어서 그 양반이 그 양반이 그 아주 세계 거의 최고의 EMS 업체의 그 공정 최고 책임자인데 그래서 그분하고는 좀 비겼다고 해줬어요. 초기에 그 양반하고 붙었는데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거기서 이겨야 디플로이 합니다. 전 공장에.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AI 기술이 뭐 필수인데 AI 기술 중에서도 저희들이 느낀 것은 저희가 푸는 문제는 이게 보통 구글의 텐서플로우 뭐 그다음에 뭐 버클리 엔진은 뭐 파이토치라고 그러나 이런 엔진들이 상용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지? 그러고 저희들이 상당 기간 고민을 했는데 첫째, 이 스마트 팩토리 환경 하에서는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그 공정 데이터를 고객들은 자기네 컨피덴셜 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를 안 해요. 공장 같은 고객사에 다른 공장끼리도 공유를 안 해요. 그 사람도 원칙은 공장 밖으로 못 나갑니다. 저희도 못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학습해서 학습된 AI 엔진만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즉 스몰 데이터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스몰 데이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푼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최근 한 2년 전인가 앤드류 옹이라고 AI 업계 아주 거둔데 그분이 레터를 보내셨어요. AI 업계 학계에다가 여보시오 동료 여러분들, 우리 AI 빅데이터 그 사람이 구글 뭐 다 해줬고 그다음에 바이두 가서 다 해준 분인데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도 쉽게 될 줄 알고 그거 뛰어들어가신 거죠. 회사를 만드시고 문제를 풀려고 덤볐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분 결론이 여보시오 우리가 푼 문제는 빅데이터인데 스몰 데이터밖에 어벨러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그쪽은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놓은 솔루션은 안 돼요. 우리가 이쪽 연구를 해야 됩니다. 라는 레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푼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블럼 도메인에서만 저희들이 솔루션을 지금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몰 데이터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구글한테 질 게 뭐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져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마운터의 옵티미제이션인 건데 마운터는 뭐 제가 십몇 년을 그 R&D 하고 영업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마운터 사용자 입장에서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그 정밀도와 스피드가 다 필요한 굉장히 빨리 정밀하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로봇이 그 마운터거든요. 공적 기계는 정밀하지만 빠를 필요는 없거든요. 누가 빠르길 기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놈의 건 정밀하라 그러면서 무지하게 빨라야 됩니다. 부품 하나를 평균적으로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0.1초 이하입니다. 0.1초면요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냥 안 보이게 놔야 되는데 정밀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 변수를 다 일일이 조정을 해야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솔루션이 없애는 겁니다. 마운터에서 진단해 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품 공급 장치를 피더라고 부르는데 피더의 옵셋, 부품을 집어올 때 일정한 위치에서 잡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센터 포지션이 어디인지. 거기에 유격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옵셋 값을 주는데 그걸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본적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마운터 자체에
저기 정밀도를 내기 위한 변수 중에 어디가 틀렸다라고 진단해주는 AI 솔루션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고요. 이 실제 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런 식으로 불량 난 것들이 이렇게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내고 있고요. 이건 또 앞쪽에서 설명드린 거랑 또 다른 기법을 쓰죠. 아까 그 프린팅 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저도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나옵니다. 모델링을, 그 프린팅 프로세스라는 걸 통계적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모델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CNN이라는 게 그 뉴럴 네트워크를 레즈넷이라는 걸 쓰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옵티미제이션 엔진은 베이시안 어프로치 뭐 이런 걸 쓰고요. 뭐 그 상당히 그 특수한 분야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 그 PCB 조립 라인을 스마트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론 솔루션을 사시려면 저희 인스펙션 시스템을 깔아야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겠죠. 남의 장비에 깔아주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 인스펙션 시스템을 각 프로세스마다 설치를 하시고 저희 K-스마트 솔루션을 사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스마트 공장의 목적이 실현되는 솔루션, 풀 솔루션을 그 우리 고객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객들의 라인은 플렉서블해진다는 뜻은 소품종 아니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생산 라인을 뭐 마구 바꿔도 딜레이 타임이 별로 없는 거죠.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이 우리 K-스마트 솔루션이 자동으로 세팅해 주니까 최저값 찾아주니까요. 사람이 인볼브할 필요가 없죠. 전문가가. 그래서 다 자동화해 주는. 그래서 플렉서블해지고 당연히 분량이 프로세스가 항상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니까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분량은 당연히 줄어드니까 퀄리티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나죠. 양품의 숫자가. 그러다 보면 코스트는 떨어지죠. 인건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 즉 고객들 입장에서는 본전 나오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저희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 그 니즈에 대한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그 저희들 그 로봇 그 기업에 들어가서 로봇 사업 처음 인볼브된 R&D 엔지니어로서 시작했을 때의 그 초기의 마인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후배 사업가들한테 뭔가 충고를 해줘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37년간 겪은 로봇 사업 저는 외도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83년에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고경철 교수님은 84년에 조인하셨고 저는 84년 맞죠? 네. 제 손으로 이력서 보고 뽑아왔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83년 초에 시작을 했고 그게 그 당시 LG그룹 그 당시 금성사였어요. 금성사 중앙연구소에 최초로 로봇팀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데 37년간 그다음에 외도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끝장을 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 로봇 기업의 난제라고 썼는데 로봇 사업의 성격입니다. 사실 시장의 성격. 시장에 우리가 할 때만 해도 시장은 별로 안 컸어요. 시장 크지 않아. 별로 크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로봇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아까 제가 시적 힌트를 드렸죠. 이 로봇에 대해서 무지하게 아이디어란 이 기준을 갖고 계세요. 로봇이 다 아는 줄 아세요? 만능인 줄 알아요. 사람처럼. 만능이가 어렵죠.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고 가격은 예를 들어서 저기 폴쉐를 저 소형차 가격에 내놓으라 그런 셈입니다. 저는 지금도 비즈니스 하면서 가끔 그 투덜거립니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폴쉐를 달라고 그러면서 가격은 소형차 가격을 내려고 그래. 그런 고객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각오해라. 하이 테크놀로지를 써야 되지만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다음에 로봇 기술 자체가 멀티 디스플레이너리예요. 종합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하나, 쓸만한 로봇 하나 개발하려면 최소한 기계쟁이, 기계 엔지니어 두세 명. 저는 제어쟁이 출신입니다. 제어쟁이 두세 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0명. 최소 10명. 소프트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 기계 덩어리를 보시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제일 큽니다. 저희들도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머신 비전을 하니까 인텔리전트 해지려면 뭔가 센싱을 해야 되니까 머신 비전 엔지니어 필요하죠. 지금 아까 제가 프로세스 엔지니어, 프로세스 옵티미제이션 말씀드렸죠. 저희 샌디에고에 AI 연구소 있어요. 20명이라고 있어요. AI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이게 다 있어야 하나만 빠져도 로봇이라는 상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제품은 부품이 자동차만큼 많은데 그중에 볼트 너트 하나만 잘못돼도 제로인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후회도 했어요. 야, 이 어려운 필드에 이게 꽂혀가지고서 내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최소한 아무리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도 로봇이라는 상품을 내려면 보십시오. 아까 한 거 두루룩 더하면 최소한 20명 넘어야 돼요. 몇 명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죠. 이게 로봇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안 와요. 그게 소프트웨어 필요해? 거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근데 아까 보셨죠? 아까 AI 엄청나게 어려운 AI 문제를 오히려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보다 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보십시오. 장비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죠. 그게 리얼타임으로 딱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장비와 거기 서버들이 수도 없이 붙어요. 하이어라키하게 쫙쫙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리얼타임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머신 비전과 그 장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리얼타임 소프트웨어 기술. 여기 저희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소프트웨어 분야는요, 게임 업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밖에 없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저는 그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복잡하대요. 근데 그 게임 엔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로봇 소프트웨어에. 그래서 로봇 하나 개발하려면 이 모든 핵심 기술들을 다 실행해내지 않으면 로봇 하나 안 나온다. 아주 간단한 로봇조차 개발해낼 수 없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요소별로 각각 기술별로도 요구되는 수준이 무지하게 높다. 즉 여러분들이 로봇을 제대로 사업하는 분들이 개발해내려고 그러면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야 된다. 아웃소싱을 하시던 스스로 뽑으시건 확보해야 나온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예를 들어서 프린팅용 검사 장비를 저희들이 파는데 프린팅 공정, 프린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프린터라는 장비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면
인스펙션 시스템, 로봇도 예를 들어서 프린팅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을 팔려면 그 프린팅 공정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떤 새끼가 개발했어? 이럽니다, 고객들이. 이런 걸 누가 쓰라고 개발했어? 뭐 그런 욕 제가 한두 번 먹은 게 아닙니다. 살면서 집어 던집니다. 그 사용성 측면 특히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그 프로세스, 그 대상로 자동화하고자 하는 대상의 도메인 날리지, 프로세스 날리지가 전문가 수준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어떡하냐? 개발할 때 개발 엔지니어들이 실험실에 앉아서 개발하면 안 돼요. 그분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분들 모셔와야 됩니다. 모셔와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저희 우리 회사가 최초에 나온 그 SPI 마켓에 나와서 1등을 했는데 우리 고영철 교수가 뭐 운이 좋아서 그랬죠 뭐 이러는데 다 성공한 거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개발 초기에 어떻게 했냐? 그런 장비가 세상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비를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이 고객군에 계셨어요. 몇 분이. 그 선각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퇴근하면 그래서 우리 회사를 오셨어요. 밤 11시에 강의를 시작해서 새벽 2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2시에 끝났어요. 그대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야, 너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지 마라. 우리 아무것도 몰라.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고 장비를 딱 내놓으니까요. 고객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개발했으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이걸 그 로봇 기술만 갖고 있고 이걸 모르면 엄청 고생 안 팔리는 겁니다. 기술이 높으되 안 팔리는 장비. 그거 얼마 억울해요. 바보짓이죠.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기술도 최고의 기술을 구사했는데 안 팔려. 애들 수십 명을 몇 년간 고생시켜 놓고 못 팔어. 경영자 책임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간과하기도 쉬워요. 우리 엔지니어들 요새도 실패해요. 새로 팀 만들어 놓으면 또 그 짓해요. 또.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했었고. 저기 염화시 중에 미소를 짓고 계시네. 네. 우리 고영철 교수님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동료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뭐 함축돼 있지만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일반 벤처들하고는 너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각오하고 시작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저희들이 필요한 거고요. 초기에 뭔가를 인큐베이션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게 조그만 벤처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ROI 즉 BP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들 많이 자빠지죠. 시장 성격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제품이니까 복잡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뭐 비교적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뭐 저희 분야에서 세계 1등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어떻게 풀어왔나? 뭐 이거 제너럴한 솔루션은 아니고 저희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영자가 최초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간단한 이론인데 R&D 엔지니어들이 이해해야 되는 그 개념입니다. 기술 수용 주기,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뭐라 할까 간과합니다. 다 아는데 이걸 R&D 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드시 고객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고객들은 이노베이터, 기술 선각자들이에요. 새로운 기술만 나오면 그냥 써보는 사람들. 저희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팔리냐?
아니라는 거죠. 오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객을 초기 고객 상대하면서 이 양반이 이노베이트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 비교적 일찍 씁니다. 써봅니다. 그 다음에 돈 버는 건 여기 얼리 머저리티 고객에 들어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에 팔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 두 번에 걸쳐서 캐즘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한 서너 군데서 썼어요. 우와 성공할 거야. 아닙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과 머저리티 고객 돈을 벌어줄 고객들의 생각하는 게 다르다. 상당한 R&D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기술 수용 주기의 이 특성, 스케즘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저걸. 보통 실리콘밸리의 99% 벤처 기업들이 캐즘에 빠져 죽는다. 1%도 안 되는 기업만이 생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상품을 기획할 때 철저하게 시장의 니즈에 잠재 사용자로부터 들어라. 실험실에서 R&D 엔지니어가 안다고 가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상품을 기획할 때 남들이 하고 있는 대로 따라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디퍼런시에이션 아이디어부터 찾아라. 디퍼런시에이션 해라. 아이디어가 없으면 시작도 마라. 그 다음에 마켓을 공격하는데 로봇 시장에 뛰어든다고 로봇 개발해서는 안 된다. 로봇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로봇 시장을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라. 초기엔 거기서 성공하면 교두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넓혀가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마켓 포지션을 확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제품의 완성도를 실험실에서 판단하지 마라. 고객이 판단해야 된다. 고객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이노베이터가 다르고 저 완성도 기준에서 고객들이 전혀 기준이 달라요. 얼리 머저리티 뭐 등등. 그래서 돈을 벌려면 그 머저리티 고객들이 만족할 정도의 완성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의료 로봇 얘기하다 나온 얘기인데 마켓에 들어갈 때 제가 아주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마운트 비즈니스 할 때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자마자 세계 랭킹 4위가 됐어요. 일본 기업들 뭐 그 중유권 기업들 다 따라잡고. 근데 그래서 실패했어요. 초기에 너무 많이 팔아서. 철저하게 볼링 해라. 초기에 자만하지 마라. 초기에 처음엔 한국액만 상대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풀리 만족하면 움직여라. 그래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10개. 10개의 고객이 만족하면 그때 오케이. 머저리티 고객이 그 중에 몇 개가 섞여 있다. 대량으로 매시블리 팔아라. 그걸 볼링 앨리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걸 지켜라. 많이 팔고 초기 많이 팔고 실패합니다. 품질 문제가 생산에 실패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상품은 뭐 그 개발해서 뭐 대통령상도 받고 뭐 훈장도 받고 별걸 다 했는데 결국 비즈니스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보통 우리가 ROI를 따질 때 비용분의 그 매출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매출 기대치에는 성공 확률이 예상 매출에 곱하기 성공 확률이라는 거고 그 CFO들은 보통 ROI를 극대화하라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들거든요. 투자 비용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공 확률이 투자 비용의 함수라는 걸 명심하라. 투자 비용을 어느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어느 이하로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빵이에요. 성공 확률이 빵인 걸 왜 투자합니까? 그래서 그걸 명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새 고객들은 다양한 걸 원해요. 제품 한 모델 갖고는 성공 못한다. 그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외람됐지만 조언입니다. 성공 레시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